안녕하세요. 18년간의 결혼 생활을 망친 남편을 처절하게 응징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26살, 아직은 어린 나이에 남편과 결혼해 인생의 단맛, 쓴맛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비록 남편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모든 응징을 가했지만 가슴 깊이 새겨진 상처는 아직도 저를 아프게 하네요. 부디 여러분께 이 사연을 들려드리며 제 마음에 남은 상처가 조금은 지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저에겐 세상 누구보다 든든한 지원군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부모님이세요. 어릴 적 제 기억에 가장 남는 일이 있다면 초등학교 1학년 때 교내 동요 부르기 대회에 나간 일입니다. 사실 전 노래를 잘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싶다는 마음에 선생님과 부모님께 계속 고집을 부렸죠. 서은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서은이가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건 알지만 이번엔 대회 고학년 언니 오빠들도 많이 나와서 서은이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저도 슬슬 자신감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이런 제게 엄청난 용기를 북돋아 주셨어요. 딸, 대회에 나간 모두가 1등이 될 수는 없단다. 엄마 아빠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서은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그 순간을 즐기느냐야. 그러니까 우리 딸이 나가고 싶다면 그 노래대에 무조건 나가봐. 무대에 올라가서 서은이가 부르고 싶은 노래 마음껏 부르고 오는 거야. 결국 부모님의 응원을 뒤에 얻고 대회에 나간 전 박수는커녕 꽤 오랫동안 음치로 놀림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엔 저를 보고 놀라거나 비웃는 관객들은 하나도 신경 쓰이지 않고 오직 저를 보고 기쁘게 웃고 있는 가족들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무리 결과가 좋지 않아도 누군가의 평가가 속상해도 날 진심으로 아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전 이렇게나 많은 사랑과 응원을 받은 만큼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보내주자고 다짐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도 제가 보기에 이 사람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왠지 우울하고 자신감 없어 보이는 모습이 신경이 쓰였어요. 남편은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지나치게 겸손해서 스스로를 낮추는 말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당신은 화목한 가정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게 보여. 당신의 그런 낙천적이고 밝은 모습이 부럽기도 하고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집은 그렇지 못하잖아. 남편은 가난한 집의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혼자 힘으로 감당해야 하는 게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도저히 학원 다닐 형편이 안 돼서 친구 참고서를 빌려다 공부를 하고 고3 땐 수능 준비를 하면서 아르바이트까지 뛰어야 했대요. 이렇다 보니 남편은 저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처음 경험해 보는 것이 많았습니다. 나 사실 당신하고 데이트하면서 수족관에 처음 와봐. 나한테 생선은 생선 가게 널린 물고기들 뿐이었는데 세상에 이렇게 신기한 물고기들이 다 있었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저런 궁상맞은 남자 왜 결혼했나 싶으시겠죠? 제가 남편과 결혼을 결심한 건 바로 그 뒤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서은아, 정말 고마워. 너랑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내겐 새롭고 진심으로 즐거워. 예전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비로소 사는 재미가 이런 거구나 싶어. 나도 당신에게 더 많은 걸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살아볼게. 남편은 현재 상황이 힘들고 괴로워도 항상 밝은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가능성 하나만을 믿고 결혼을 결심했던 거죠. 물론 결혼을 저희 둘만 좋다고 해서 진행할 수 없는 일이라 처음엔 해결해야 하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 아빠, 오빠가 남편을 제대로 검증해 봐야겠다고 난리였어요. 일단 집에 데려와서 술부터 좀 먹여봐야겠다. 어느 정도 취했을 때 태도를 봐야 그때 본심을 알 수 있는 법이지.
좋아요. 그리고 물어볼 것도 미리 준비해 둬야겠어요. 결혼하고 나서 계획은 뭔지, 내 동생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건지, 또 시댁과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행동할 건지요. 아유, 다들 왜 그래요, 진짜. 부담스러워서 어디 우리 집에 오고 싶겠어요? 괜히 엄한 사람 잡지 말고 적당히들 해요. 네? 그리고 마침내 남편이 저희 집을 처음 방문하는 날이었어요. 거의 청문회 같은 분위기였지만 남편은 쏟아지는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성실하게 답했습니다. 저녁 식사 이후에 이어진 술자리에서도 남편은 끝까지 예의를 지켰죠. 그러자 아빠, 오빠의 표정도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 기대보다 훨씬 괜찮은 친구로구만. 말하는 건 수줍어 보여도 생각이 깊어 보여. 서은이처럼 덜렁거리고 마음이 앞서는 타입엔 차분하고 꼼꼼한 사람이 딱이거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 매제가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네. 아빠, 오빤 언제 남편을 의심했냐는 듯 어느새 저보다 남편 칭찬을 더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둘을 보며 엄마 전 남자들 의리 하나는 끝내준다며 웃었죠. 이렇게 남편은 저희 집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고 이번엔 제가 시댁 식구들을 만날 차례였습니다. 일단 시댁에 처음 방문하던 날 느낀 분위기는 저희 집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집안 풍경도 달랐고 사는 모습도 큰 차이가 있었지만 무엇보다 다른 건 식구들의 표정이었어요. 저희 집은 서로 장난도 잘 치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편인데 시댁은 조용하고 서로 대화가 별로 없었습니다. 시댁 식구들 모두가 제게 예의를 갖춰주시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손님으로서 대하는 느낌이었죠. 재석이한테 들어보니까 사돈께서 인테리어 사업을 크게 하신다고? 그거 참 좋겠구나. 인테리어 공사비가 한 번 할 때마다 얼마야 대체. 그 돈의 반만 받아도 상당할 텐데. 네, 그렇지만 전 아버지 회사 수입은 잘 몰라요. 그저 아버지께서 젊었을 적부터 직접 가꾸신 회사라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시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대체로 저와 가족들의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 많이 물었습니다. 저는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거짓 없이 솔직히 대답했어요. 우리가 너무 과분한 집안의 며느리를 드리는 것 같네. 우린 결혼한다고도 해줄 것도 없고 괜히 우리 아들만 주눅 드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비록 처음엔 영 적응이 안 되는 분위기에 진담을 쏟긴 했지만 그래도 나중엔 분위기가 풀려서 서로 약간의 농담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웃기도 했습니다. 남편과 결혼식은 시댁에서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하지만 저희 집 식구들도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선을 지키며 작은 규모로 진행되었어요. 엄만 그래도 우리 딸이 이렇게 좋은 계절에 결혼하는데 꽃장식도 더 했으면 좋겠고 음식도 좀 더 고급스러운 거로 했으면 했는데 뭐 암만 그래도 네가 좋다는데 어떡하겠니. 시집가서 잘 살기나 해. 엄마 아빠는 그걸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나름 험난한 가정을 거치고 결혼한 남편과 전 언제나 처음 그 마음을 간직하며 살자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군요. 그 당시 남편은 직원이 20명 이하인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곳은 남편이 처음 취직한 첫 직장이기도 했는데요. 남편은 이미 2년 넘게 회사에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에 잘 적응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유 없이 사내 따돌림을 주장하고 남편을 괴롭히는 장부장이라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조재석 씨, 내가 지금 몇 번을 말해? 이 보고서 양식 말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써오라고. 도대체 몇 번을 말해 알아듣겠어? 그 머리통에 달린 귀는 장식이야? 장 부장은 서슴없이 남편을 비하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원들 앞에서도 매번 남편을 망신주고 대놓고 편을 갈랐대요. 조재석 씨 아까 회의 시간에 그 표정은 뭔가? 감히 부장이 내가 말하는데 반응도 없고 박수도 안 치고 말이야. 내 아이디어가 그렇게 별로야?
그러면 자네가 해보지 그래. 자, 모두들 조재석 씨가 날 깔보는 거 봤죠? 앞으로 중요한 프로젝트는 다 잘난 조재석 씨가 할 겁니다. 부장이 대놓고 남편을 조롱하자 사무실은 순간 싸늘하게 가라앉았고 몇몇 동료들은 머쓱한 표정으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스트레스성 위경련으로 수차례 쓰러지고 살이 10kg 가까이 빠졌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이 보기에도 남편의 상태는 심각해 보였습니다. 아빤 그런 남편을 지켜보다가 결국엔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어느 날 집으로 남편을 불러 앉히셨어요. 자네 얼굴이 그게 뭔가?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우리 사회한테 갑질을 해? 내가 당장 그 회사로 찾아가서 확 엎어버려? 초서방이 미련한 사람아. 사람이 버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을 지키는 거야. 자네, 더는 안 되겠네. 당장 그 회사 때려치우고 내 회사로 출근하게. 네? 장인어른 회사로요? 하지만 전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처음부터 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우리 회사 유능한 직원들이 자네를 이끌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오게. 그 당시 아버지 인테리어 회사는 실내 인테리어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였습니다. 싱크대도 갈고 몰딩이나 내부 인테리어 전반을 공사하는 그런 일이요. 저희 오빠도 진작부터 아버지 회사에서 착실하게 일을 배우고 있었죠. 그때까지 사무직으로만 일하던 남편은 처음 도전해보는 분야에 많이 망설였어요. 난 자네가 틀림없이 성실하게 일할 거라고 믿고 있네. 그래야 내 사이고 말고 내가 자네를 믿고 월급을 2배로 쳐주겠네. 어떤가? 이만하면 나쁘지 않은 회사 아닌가? 남편이 계속 고민하는 것 같자 아빤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셨어요. 결국 남편은 나쁜 경험만 가득한 회사를 퇴직하고 아버지 회사에 출근하게 되었죠. 아빠의 기대처럼 남편은 완전 밑바닥에서부터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처음엔 줄자 사용법도 모르겠다던 남편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며 빠르게 업무를 익혀나갔어요. 퇴근하고 나서도 잠까지 쉬려가며 인테리어 관련 자료를 찾아보며 복습하곤 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직장 동료들도 성실함으론 재석실 이기는 사람이 없다며 남편을 인정해 주더라고요. 남편은 묵묵히 책임을 다하고 누구보다 깔끔하게 일을 진행하는 현장 처리 능력 덕분에 믿고 맡기는 직원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거죠. 아빤 그런 남편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며 종종 말씀하셨어요. 어때? 아빠가 말했지? 우리 조서방 일 안 한 끝내주게 열심히 할 거라고. 이제 우리 조서방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겠어? 역시 내가 보는 눈이 정확하다니까. 저희 집 식구들은 조서방 챙기기 대회라도 열린 것처럼 그렇게 살뜰히 남편을 챙겼습니다. 어느 날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월급이 입금되었더라고요. 남편은 깜짝 놀라서 아빠에게 물었죠. 그러자 아빠는 껄껄 웃으시며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자네하고 우리 딸 사이에 벌써 아이가 둘이지 않나. 남들 받는 월급으로 어떻게 자식을 둘이나 기르겠어? 그건 외할아버지가 손주들한테 주는 용돈이라고 생각하게.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정도면 친딸인 저보다 남편이 더 큰 사랑을 받는 것 같지 않나요? 물론 저 역시 시댁에서 친아들인 남편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으며 지냈습니다. 어머마, 이번 명절엔 우리 집에 오지 말고 집에서 푹 쉬어라. 평소에 아이들 치닥거리 하느라 너도 쉴 시간이 없었을 텐데 명절에라도 푹 쉬어야지. 차례상은 우리가 알아서 차릴 테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저희 친정과 비교했을 때 시댁의 형편은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양가 모두 사위와 며느리를 진심으로 아껴주시고 애정을 주시는 데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특히 시댁에선 저를 아주 귀한 며느리로 대해주셨거든요. 어쩌다 제가 바쁘거나 일이 있을 때 아이들도 기꺼이 맡아주시고요. 어머마, 오늘 일이 많아서 바쁘지? 집으로 애들 데리고 오너라.
밥은 우리가 챙길 테니까 걱정 말고 얼른 일 봐. 죄송해요, 어머님. 매번 애들 부탁드려서 죄송해서 어떡하죠? 아유, 죄송하긴. 손주들이 놀러 오면 우리야 좋지. 애들만 오면 집안이 환해진다니까. 우리 손주들 웃음소리가 최고의 보약이야. 시댁은 비록 형편은 넉넉지 않았지만 정성스럽게 아이들을 챙겨주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시부모님께 정말 감사드렸어요. 그래서 감사 인사 말고도 뭔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어떤 걸 해드릴 수 있을까 한참을 고민하던 중 아주 가까운 곳에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죠. 아빠가 들어보니 사돈댁이 사시는 곳이 꽤 오래된 주택이라지? 그럼 이참에 집 공사를 좀 해드리면 어떠냐? 사돈께서 우리 손주들도 자주 돌봐주신다며? 그럼 아이들이 자주 놀러 가게 해도 괜찮은 환경이면 더 좋지 않겠니? 집 공사요? 그거 정말 좋은 것 같긴 한데 시댁에서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면 어쩌죠? 그건 걱정 마라. 내가 괜히 인테리어 회사 한 게 아니지 않냐? 아, 이럴 때 가족을 왜 쓰는 거지? 누굴 위해 쓰겠어? 공사빈 걱정 말고 조서방이 설계만 도와줘도 충분하다. 아들 며느리가 직접 지은 집이면 더더욱 좋아하실 거다. 남편 역시 시부모님이 사시는 집을 손봐드리자는 저의 제안이 너무나 기쁘다며 당장이라도 공사에 들어가야겠다고 나섰습니다. 저희 친오빠도 같이 돕겠다고 했고요. 그 후 남편은 아빠, 오빠 힘을 합쳐 곧바로 공사에 들어갔어요. 그때 시댁엔 저희 막내 시누이도 살고 있었는데 시부모님과 막내 시누이 그리고 가끔 시댁에 놀러가는 저희 아이들까지 3대가 아주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을 설계해 나갔습니다. 마침내 집 보수 공사가 끝난 날 시모와 시부는 집안을 둘러보시며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따라라라라 따라라라 짠! 어머님, 집 한번 자세히 둘러보세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아가씨까지 배려해서 특별히 신경 쓴 집이래요. 특히 시모는 새로 단장된 집을 둘러보며 한참을 서 계시다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살면서 우리 집이 이렇게 환하게 변할 줄은 몰랐네. 정말 고맙다. 우리 며느리 그리고 우리 아들. 이렇게 큰 선물은 난생 처음 받아보는구나. 너희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복이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시모는 눈물까지 글썽이셨고 막내 시누이도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큰 행복을 준 것 같아 정말 잘했다 싶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남편이 아빠 회에서 열심히 일한 지도 어느새 15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이제 회사의 굵직한 프로젝트 대부분을 남편이 이끌어가고 있었고 고객사들 사이에서도 조 실장님이면 믿고 맡긴다 라는 말이 자연스레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조용히 남편을 불러 앉히셨습니다. 조서방, 내가 지난 세월 내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한 자네를 지켜봐 왔어. 조서방도 이제 자네만의 색깔이 확고해진 것 같네. 그 정도의 실력과 개성이라면 계속 내 밑에 있을 게 아니라 이젠 자네도 자네 이름을 걸고 더 큰 일을 해볼 때가 된 것 같네. 자넨 이제 한 회사를 직접 운영해도 될 만큼 충분한 실력과 사람 됨됨이가 있으니까 말이야. 이제 독립하라는 아빠의 말에 남편은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장인어른. 전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배울 것도 많고요. 저는 장인어른과 계속 함께 일하고 싶은데요. 조서방, 사람이 제 실력을 갖췄으면 평생 누구 뒤에서만 있을 게 아니라 때론 큰 용기도 낼 줄 알아야지. 지금은 자네가 자네 스스로를 더 크게 만들어야 할 때인 것 같구먼. 그래야 또 다른 성장을 해낼 수 있어. 아버진 남편의 독립을 적극적으로 도울 테니 어디 한번 원하는 만큼 큰 꿈을 펼쳐보라고 했습니다.
아빠의 제안에 남편은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한참을 고민하더라고요. 신중한 성격의 남편은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마침내 본인만의 회사를 차려보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든든한 응원 덕분이었죠. 자, 이 돈 받아두게. 자넬 믿은 만큼 첫 시작에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는 걸세. 투자금이라고 생각하기에 물론 내가 자네에게 투자하는 만큼 허투루 일한다 싶으면 언제든 회수할 생각도 있으니까 그 점은 기억하게. 물론 자네라면 그럴 일 없겠지만 말이야. 아빤 남편이 15년간 일한 퇴직금과 함께 상당히 큰 금액을 남편 회사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업계 사람들과 단골 손님들에게 남편 회사를 열심히 홍보해 주셨죠. 남편의 회사는 작고 소박한 규모였지만 아빠의 홍보 덕분인지 하나 둘씩 입소문이 나면서 지역 커뮤니티에도 소개되고 입주 아파트 단지 공식 협력업체로도 계약을 따내게 되었어요. 여보, 축하해. 이번에 큰 공사건 맡게 됐다면서? 정말 다행이다. 아빠한테도 말씀드릴까? 분명 엄청 축하해 주실 텐데. 아이, 뭘 그런 것까지 말씀드려야 돼. 이것도 엄연히 사업인데 공사 전부터 남에게 알려줘서 좋을 거 없지. 저는 저희 아빠를 남이라고 자칭하는 남편에게 순간 정말 서운했습니다. 물론 남이 맞긴 맞죠. 그런데 아빠가 그동안 남편에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한순간에 선을 그어버리니 많이 서운하더라고요. 사실 회사를 독립한 이후에 남편은 어딘가 좀 달라졌어요. 그렇게 내심 서운한 마음을 쌓아가던 중 저는 정말 충격적인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모든 풍경은 아직도 제 기억 속에 또렷이 남아있어요. 그날 남편은 제가 일어나기도 전에 나가버렸고 저는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집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엔 크게 연락 올 곳이 없기 때문에 아주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려 몹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누가 아침부터 전화를 거나 싶어 봤더니 저희 오빠더라고요. 서은아, 큰일 났어. 너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 너무 놀라지 말고 빨리 조서방한테도 연락 넣고 병원 주소 찍어줄 테니까 지금 당장. 오빤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다급한 목소리로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전 부랴부랴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으로 가면서 남편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는데 바쁜지 통화 연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오빠, 나 왔어. 대체 무슨 일인데 이 아침부터 병원으로 부른 거야? 어디 다쳤어? 그게, 그게 말이야. 지금 아버지가 수술실에 들어가셨어. 그런데 아버지 상태가 좋지 않은가 봐. 어쩌면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저는 뜻밖의 전혀 예상치도 않은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설마 아빠에게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는데 갑자기 수술이라니, 마음의 준비라니, 그 모든 말이 도무지 현실로 와닿지 않았어요. 저와 친정 식구들은 아빠의 수술이 끝날 때까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렇게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 같던 수술실의 불빛이 꺼지고 의사가 밖으로 나왔어요. 저와 가족들은 거의 달려가다시피 의사 선생님께 다가갔어요. 선생님, 저희 아버진 괜찮으신가요? 수술은 잘 끝났겠죠? 저희 아빠 깨어나셨어요? 근데 수술 끝나는데 왜 안 나오시는 거예요? 하지만 의사는 잠시 고개를 떨군 채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가족분들 정말 안타깝지만 심근경색이 너무 급격하게 진행된 데다 병원 도착 시점엔 이미 심장 기능이 거의 멈춘 상태였습니다. 최대한의 조치를 다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날 아침 갑작스럽게도 저희 가족의 가장 든든한 기둥이었던 아버진 허망하게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전날까지 아무렇지 않게 식사하고 가족들과 웃던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었기에 저흰 더더욱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오빠가 말하길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아빠와 같이 출근을 하는 길이었대요. 그러다 조수석에 타고 계시던 아빠가 갑자기 심장에 통증을 느끼며 고통을 호소하셨고 오빤 바로 응급실로 차를 몰았던 겁니다. 그 전에 무슨 증상이라도 느끼셨다면 진작에 병원으로 모셨겠지만 아무런 전조 증상이 없었거든요. 너무나 예견 없던 이별이기에 빈소 역시 다급하게 꾸려지게 되었어요. 아빠, 지금 장난하시는 거죠? 우리 어제까지 서로 통화하고 안부를 묻고 언제 놀러 올 거냐, 조서방을 잘 지내냐 물으셨잖아요. 근데 대체 왜 아빠가 영정사진으로 저희 앞에 계신 거예요? 아빠,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다시 돌아오시면 안 돼요? 저는 엉엉 울기만 할 뿐 어떤 일도 나서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때문에 오빠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남편에게 연락이 닿은 것도 이미 빈소가 차려진 이후였거든요. 당신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지금 당장 장례식장으로 와. 아빠가, 아빠가 오늘 아침에 제가 도저히 이 모든 소식을 믿을 수 없었던 만큼 남편도 너무나 깜짝 놀라며 정말이냐고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에 저는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어요. 정말 미안한데 나 지금은 못 가. 미안해. 지금 너무 중요한 회의에 들어왔어. 내가 회의만 끝나고 오후에 바로 갈게. 그때까지만 형님이랑 장모님 모시고 있어줘. 남편은 아빠가 돌아가신 이 와중에 급한 회의가 있다며 오후에 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회의?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와. 아빠가 돌아가신 마당에 무슨 회의가 그것보다 중요한데? 아빠가 당신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지 잊었어? 저는 제 할 말만 남긴 채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러고도 계속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서 남편이 빈소로 오면 진지하게 얘기를 해봐야겠다 벼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곧바로 달려올 거라고 믿었던 남편은 끝끝내 오후가 될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조서방은 어디서 뭘 하고 있길래 장인이 돌아가셨는데도 아직도 코빼기도 안 보여. 나 조서방에게 정말 실망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장인어른 장례식인데 바로 달려와야지. 오지 않은 남편 덕분에 대신 제가 온갖 잔소리한 은총을 다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아빠를 잃은 슬픔과 남편에 대한 분노가 차오르던 중 빈소로 굉장히 눈에 띄는 차림의 조문객이 들어왔어요. 장례식장에는 어울리지 않는 딱 붙는 원피스와 하의를 신은 여자였는데 화장도 진하고 차림새도 화려해서 저희 가족과는 도저히 인연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도 일단 아버지 조문으로 온 손님이기에 같이 맞절을 하고 식사나 하고 가시라고 안내를 했어요. 그때까지도 그 수상한 조문객은 아빠의 영정사진 대신 저만 뚫어지게 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보시는데요? 혹시 저와 인연으로 조문을 오신 건가요? 그렇다면 죄송해요. 저희가 어디서 뵙는지 기억이 잘 안 나서요. 우리 만난 적은 없고 아까 아침에 통화했는데 제 목소리 기억 안 나세요? 여자의 말을 듣자마자 저는 아차 싶었습니다. 사실 빈소가 차려지고 얼마 안 지나 의문의 전화 한 통을 받았거든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길래 받았더니 대뜸 제게 제 남편 조재석 씨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저 지금 남편과 연락이 닿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아버지 장례식 중이어서요. 혹시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제가 아버지 장례 중이라고 하니 여잔 짧은 한숨과 함께 장례식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병원 이름을 알려주고 다른 일에 정신이 없어 잠시 그 통화를 잊고 있었어요. 저는 그제서야 조금 전에 전화가 떠올랐습니다. 아, 이제야 생각났네요. 아까 제 남편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고 물으셨죠? 제 남편은 지금 급한 회의 중이라서 아마 끝나자마자 달려올 거예요. 저는 계속 당황스러움을 안고 남편이 회의 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여잔 잠시 눈빛이 흔들리더니
벼랑간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너무 깜짝 놀라 여자 일으켜 세우려고 했죠. 하지만 그 이후 여자 입에서 흘러나온 말에 저는 모든 행동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례식 중에 이런 말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실 저 그쪽 남편 조재석 씨와 내연 관계예요. 아니, 내연 관계였어요. 뭐라고요? 제 남편이랑 무슨 관계였다고요? 내연 관계요? 그러면 지금 내 남편이 그쪽이랑 바람이라도 피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여자가 제게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자꾸 떨리고 하가 치밀어 오르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여잔 바람을 핀 게 맞다며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남편의 진짜 얼굴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저 그쪽 남편 술집에서 처음 만났어요. 아마 모르시겠지만 재석 씨가 술집에 꽤나 자주 출입하는 단골이었거든요. 처음엔 저도 가볍게 만날 생각이었는데 자꾸 이혼하고 오겠다. 그땐 결혼하자. 이 술집 생활도 청산하게 해주겠다 하면서 어찌나 듣기 좋은 말만 하던지요. 저는 여자의 뻔뻔함에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 어딘가에선 여자의 말이 이상하리만치 딱 맞아 떨어지고 있었어요. 요즘 들어 야근이 많다며 자주 외박을 하거나 새벽녘에 퇴근하던 남편. 자주 전화기를 꺼놓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타나지 않는 남편의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근데 단순히 저와 바람을 피운 게 다였다면 제가 여기까지 찾아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당신과 이혼하고 저와 새 출발을 약속하던 그 인간한테 알고 보니 여자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못 믿으실까 봐 제가 이미 뒷조사도 다 해왔어요. 여잔 그러더니 가방에서 웬 사진 뭉치를 꺼내더라고요. 저는 여자의 손에서 사진을 뺐다시피 가져왔습니다. 사진을 확인해 보니 확실히 제 남편이 맞았어요. 단 하나 믿기지 않는 게 있다면 남편 옆에 다정하게 웃고 있는 사람이 제가 아닌 생전 처음 보는 다른 여자라는 것이었죠. 이 인간 저한테 결혼하자고 꼬신 것처럼 이 여자랑도 결혼을 준비하고 있더군요. 제가 알기론 오늘 아마 그 여자 부모님과 상견례를 한다죠? 기가 막혀서 본부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 순간에 바람난 또 다른 여자 상견례를 하는 남자 이대로 가만두실 건가요? 계속 여자의 말을 듣기만 하던 전 들고 있던 사진을 그 여자 얼굴에 냅다 집어던졌어요. 그리고 소리쳤죠. 당신은 뭐가 떳떳해서 마치 아무 잘못 없다는 듯이 떠들고 있는 거야? 너도 똑같이 바람난 상간녀잖아. 그것도 술집에서 일하다 만났으면서 뭐가 그렇게 잘났어? 여잔 제 반응을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빙그레 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더니 제 앞에 웬 주소 하나를 내밀었어요. 여기 주소로 가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오지 않는 당신 남편의 진실을 볼 수 있을 거니까요. 저도 당신 앞에 떳떳하지 못한 거 잘 알아요. 하지만 당신 남편에게 저도 당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큼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지금은 빨리 여기로 가보시는 게 좋겠네요. 여잔 이것뿐 아니라 남편이 그동안 저 몰래 무슨 짓거리들을 하고 다녔는지 하나하나 다 말해주었습니다. 남편은 여자에게 곧 이혼할 거고 술집을 관두면 자기 회사에 취직시켜주겠다. 월급을 500만 원씩 주겠다. 이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왔나 봐요. 감히 우리 아버지의 도움으로 만든 회사를 다른 여자들 꼬시는 용도로 썼다는 게 차라리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고 몇 번을 되뇌었는지 모릅니다. 결국 전 상복도 벗지 못하고 여자가 알려준 주소로 곧장 달려갔어요. 정말 기가 막힌 우연인지 몰라도 남편의 상견례 장소라는 곳이 저희 아버지 빈소와 채 15분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더라고요. 제가 상복을 입고 얼굴에 눈물 자국이 가득한 채로 상견례 중이라는 식당으로 들어서니 모두가 눈이 휘둥그레져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곧장 그 식당의 방이라는 모든 방의 문을 열어 젖혔어요. 그리고 드디어
제 남편의 실체를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죠. 남편은 양복까지 빼입고 어떤 여자 나란히 앉아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앞엔 아마 여자의 부모인 듯한 노부부가 앉아서 화기애애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었죠. 상복을 입은 제가 거칠게 문을 여니 그 방에 있던 모두가 절 쳐다봤습니다. 아니, 당신 누군데 그런 꼴로 우리 식사를 방해하는 겁니까? 그리고 곧바로 제 얼굴을 확인한 남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입을 떡 벌린 채 얼어붙어 버렸어요. 남편이 젓가락을 들고 있던 손은 허공에서 멈췄고 얼굴에선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말도 못하더니 저에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여보, 당신이 어떻게 여기, 왜 그런 차림으로, 아니, 그보다 여긴 어떻게 한 거야? 왜 이런 차림이냐고? 왜긴, 당신 장인어른 장례식 중이니까 그렇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신이 하하호호 웃으며 모셨던 당신 장인어른 말이야. 제가 남편에게 소리치자 식당의 모든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또 다른 상간녀의 부모만 얼굴이 새빨개져서 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고 화를 냈죠. 자, 자네 1년 전에 이혼했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저 여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얼마 전까지 장인어른과 만났다고? 그럼 아직도 이혼하지 않았다는 거야? 네, 아주 잘 알고 계시네요. 그리고 제가 저 사람 장인어른의 딸, 그러니까 저 인간의 부인입니다. 그걸 아시고 지금 상견례까지 하는 거예요? 당신 귀한 딸을 고작 상간녀로 만들려고요? 그러자 이번엔 남편 옆에 있던 또 다른 상간녀가 제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당장 그만두지 못해? 아버지, 어머니,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저 여자 말 들으실 거 없어요. 그 상간녀가 말을 더듬는 걸 보니 아마 저 여자도 남편이 이혼하지 않고 바람을 피우며 만났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옆에서 남편 역시 여자의 부모를 설득시키고 있더라고요. 제가 상복 차림으로 나타났는데 말이죠. 잠시 제 말부터 들어주세요. 이혼했다는 게 아니라 곧 이혼하려고 했던 건데 일이 잠시 꼬였습니다.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달라지는 게 왜 없어? 내가 네 인생 끝장내버릴 건데. 그때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던 여자의 엄마가 남편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욕설을 하며 남편을 끌어냈어요. 어디 귀한 내 딸 인생 망치려고 이딴 사기극을 벌여? 처음에 이혼한 남자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기가 막혔는데 이젠 이혼도 안 하고 바람을 피우고 있던 거라고? 너 같은 놈은 내 딸이랑 잠시도 같이 둘 수 없어. 남편은 머리채를 잡힌 고통에 소리를 지르고 있고 그 옆에서 상간녀는 본인 엄마에게 이러지 말라고 말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그 난리통을 뒤로하고 천천히 걸어 제 아버지 곁으로 돌아왔어요. 빈소에 와서 아빠의 사진을 보니 그제야 눈물이 나고 주체할 수 없이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아빠가 못난 사이 기죽을까봐 그렇게나 매일 칭찬하고 사돈댁 집까지 지어주셨는데 그것도 모자라 회사까지 차리라며 투자금까지 주셨는데 결국 이런 파국을 맞았어요. 저 아빠 얼굴을 어떻게 봐야 돼요? 너무 죄송하고 아빠 볼 면목이 없어서 숨도 못 쉬겠어요. 제가 아빠의 사진 앞에서 주저앉아 울자 놀란 오빠가 절 부축했습니다. 오빠는 아마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제가 울고 있는 줄 알았겠죠.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제가 방금 겪은 수모와 수치에 대해 털어놓았어요. 오빠, 내가 지금 어딜 갔다 온 줄 알아? 나 내 남편 상견례 자리에 다녀왔어. 내 남편의 상견례 자리 말이야. 오빤 제 얘기를 듣자마자 당장 남편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난리가 났어요. 옆에서 듣고 계시던 엄만 쓰러질 듯 큰 충격을 받으셨고요. 저희 집에서 저만큼이나 사랑받던 사위의 실체가 이렇다니 놀라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었죠.
그렇게 모든 가족들이 남편만을 벼르고 있던 와중 한때는 사랑받는 사이였던 인간이 뻔뻔하게 빈소에 나타났어요. 남편은 오자마자 뭐 잘난 게 있다고 큰 소리까지 떵떵 쳐댔습니다. 내가 진짜 아까 얼마나 쪽팔렸는지 알아? 그냥 이혼하면 될 거 아니야. 이혼해. 솔직히 내가 기술이 없어, 돈이 없어. 당신이 모자랐다고 남들 앞에서 날 깔아뭉개? 오빤 남편의 말을 듣자마자 무서운 기세로 남편에게 달려들었고 주변의 친척 어른들이 말리지 않았더라면 큰 싸움으로 번졌을 겁니다. 남편은 그런 오빠가 무서웠는지 곧바로 줄행랑을 치더라고요. 사실 저희 오빠 지금은 마음 잡고 착실하게 지내고 있지만 어렸을 땐 동네에서 유명할 정도로 주먹으로 한가닥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전 우선 아빠부터 잘 보내드리고 남편 문제를 해결하자고 모두를 진정시켰어요. 하지만 제일 진정하지 못한 건 사실 저였죠. 저 몹쓸 인간 때문에 아빠가 가시는 마지막 길을 망쳐버린 것 같아 정말 속상했습니다. 아버지를 보내는 마지막 발인 날, 전 아빠에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아빠, 저 아빠의 진심을 무시하고 날 짓밟은 그 인간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아빠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복수할 거예요. 그렇게 눈물과 분노 속에 아빠를 보내드리고 오빠도 저도 어떻게 하면 그 인간을 박살낼 수 있을지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우선 오빤 그동안 아빠 사업체를 운영하며 쌓은 인맥과 신뢰를 동원하기로 했어요. 아빠의 회사와 연결된 모든 사람, 그리고 저희 오빠가 알고 있는 모든 인테리어 업체와 고객들에게 남편에 대해 까발리고 절대 일로든 사적으로든 관계를 맺지 말라고 알렸습니다. 사실 그 업계가 좁기도 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소문은 일파만파 퍼져나갔죠. 어떤 사람들은 이미 남편의 회사와 신상까지 털어서 저희가 말하기도 전에 이미 남편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인테리어 업계 완전 쓰레기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아니, 돌아가신 김 사장님이 생전에 사위 칭찬을 얼마나 했는데 알고 보니 그런 쓰레기였단 말이에요. 그런 인간을 이 바닥에 그냥 둘 수 없지. 나만 믿어보세요. 내가 그 업체엔 인부들도 안 보내고 다신 일 못하게 해줄 테니까. 이래서 옛말에 머리 검은 짐승을 함부로 들이는 게 아니라고 했잖수. 아이고, 우리 김 사장님이 얼마나 인심 좋고 사람 좋은 분이셨는데 하늘에서도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업계 소장님들은 남편을 그 바닥에 발도 못 들이게 하겠다며 같이 마음을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사업은 큰 타격을 입었을 겁니다. 오빠 남편의 숨통을 완전히 틀어지고 다신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일격을 위해 남편의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남편은 오빠를 보자마자 달려나와 우는 소리를 했다네요. 형님, 대체 왜 이러십니까?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이러면 저만 다치는 게 아니라 아내도 우리 애들도 다칩니다. 너 아직도 입만 살았구나? 내 동생하고 우리 조카들은 이제 내가 지켜. 내가 너 같은 놈을 동생 남편이라고 그동안 마음을 줬던 게 너무나 후회가 된다. 너 같은 놈도 사람이라고, 인간이라고 아직도 낯짝을 들고 다녀? 너 같은 놈은 아주 완전히 매장을 시켜야 돼. 오빤 그러곤 미리 불러뒀던 인부들을 불러 남편 사무실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어요. 사실 말이 남편의 사무실이지 거기 들어갔던 대부분의 자금은 저희 아빠 돈이었거든요. 그러니 남편은 오빠를 신고도 못하고 옆에서 제발 이러지 말라고 빌고 또 빌 수밖에 없었죠. 아빠가 투자금을 주실 때 분명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 모든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조건을 거셨으니까요. 오빠가 그렇게 남편을 응징하고 있는 사이 저도 남편을 처절하게 짓밟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우선 전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어요. 남들은 한 건의 소송만 진행해도 머리가 아프겠지만 저는 무려 2건의 소송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저희 아빠의 빈소에 찾아온 사람도 양심에 찔려서 왔다기보단
남편에게 본인 말고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질투심에 찾아와 제게 이른 모양이었어요. 제가 이미 남편이 바람핀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었으니 소송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남편은 매일 집으로 혹은 제 친정에 찾아와 제발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그때 그런 남편을 한 방에 제압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제 벌써 고등학생이 된 제 큰아들이었어요. 아들은 울며 불며 진상을 부리는 남편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아빠, 아니 이제 아빠라고 부르기도 싫은데요. 지금 이러는 거 진짜 창피하고 다신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냥 가세요. 네? 그리고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아빠 존재 자체가 창피하고 더러우니까. 첫째 아들이 남편에게 소리치니 옆에 있던 둘째 아들 녀석도 아빠가 싫고 더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난리를 부렸습니다. 그때까지도 수치심을 잊은 사람처럼 남편은 아이들의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그대로 돌아서더라고요. 저희 아빠의 마음을 그렇게 잔인하게 배신하더니 본인이 자식들에게 욕먹는 건 또 싫은 모양이더라고요. 상간녀 소송, 양육권 소송, 이혼 소송, 이 모든 소송이 다 끝나는 데는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답니다. 남편과 맺은 지긋지긋한 인연을 잘라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남편은 저희 지역에서 모든 일이 끊어지는 바람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고요. 저와 이혼하고 새 출발을 약속했던 그 여자와도 아주 더럽고 치졸하게 끝이 난 모양이었습니다. 지금은 돈도 자식도 회사도 모두 뺏긴 채 혼자 외롭게 지내고 있겠죠. 얼마 전에 시댁 식구들과 마지막 통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요. 참 웃기게도 시댁 식구들은 제게 아들 원망을 하더라고요. 그놈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너랑 결혼 생활만 유지했어도 돈 나오지, 사업도 도와주지. 지가 얻을 게 얼마나 많은데 왜 지복을 지발로 걷어찼을까 우리 아들이. 아마 저런 생각을 가진 시댁이어서 남편이 더럽고 냄새나는 속내를 숨기지 못했던 거겠죠. 아마 남편에게도 저런 시댁보단 항상 응원의 말을 아끼지 않았던 저희 친정이 꽤나 그리울 겁니다. 사실 얼마 전에 남편에게 울면서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어요. 남편은 아이처럼 울면서 나 장인어른이 너무 보고 싶어. 요즘 가끔 장인어른이 꿈에 나타나셔. 꿈에서 아무 말 없이 날 노려보거나 크게 화만 내고 가버리는 거 있지? 날 원망하고 계신가 봐. 장인어른이 나를 얼마나 믿어주고 예뻐해 주셨는데 이젠 내가 미우신가 봐. 저는 남편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인간 끝까지 본인 행동에 대한 반성이 없더라고요. 아마 조금 더 밑바닥을 기어봐야 사람이 될 모양입니다. 지금 전 아이들과 함께 엄마, 오빠와 같이 지내고 있어요. 저 혼자 아이들을 돌보기엔 저희 애들이 아무래도 충격이 큰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래도 아이들에겐 꽤 좋은 아빠였었거든요. 저에게 남은 과제가 있다면 상처받은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다시 웃을 수 있는 일상을 되찾아주는 일일 겁니다. 한때 제가 저 자신보다 믿었던 남편은 은혜도 감사함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지어준 집, 투자해준 회사, 온 마음을 다해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던 사랑까지 그 모든 걸 배신으로 되돌려 주었죠. 아마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도 아끼던 사람에게 철저히 배신당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상대에게 품었던 선의가 오히려 가장 큰 상처가 될 때도 있겠지만 버림받은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모두 의미 없었다고 여기진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상대에게 진심을 다했던 그 순간만큼은 틀림없이 아름다웠으니까요. 그럼 제 사연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